양희삼 목사님과 해문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경질하라 이야기를 했고, 이종섭 대사도 소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황 수석이 경질이 되었고요. 이종섭 대사도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갈등이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한 건가요? 뭐 일단은 남는 장사는 아닌 것 싶어요. 만일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했다. 그러면 그러길래 내가 사퇴도 시키고 또 수사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무지하게 기분 나쁘겠죠. 뭐라고?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니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혹은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우리 대통령 신기 관리가 필요하네요. 해문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반대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불쌍한 사람은 좀 변론해줘야 된다라는 네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활동을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특검을 막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공천을 정리할 때까지 시즌1. 예, 시즌1은 아주 좋았어요. 특검법도 막으시고, 뭐, 조용한 공천, 뭐 자기 나름의 소르진까지 시즌1 마무리했는데, 이 3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즌2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효용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고전하고 계신데요. 이번 이종섭 대사 또 황상무 수석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분이 공부 잘하신 분 많아요. 성실해요. 책임감도 있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좀 간을 보면서 천천히 입장 표명해도 되는데, 맨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요구해서 이거 관철시키겠다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의지를 관철하셔서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총선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예, 뭐 도대체 몇 석을 해야 이기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참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더 위기에 몰리는 한동훈 개인 리스크로 시즌2는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맹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있고, 네. 대통령의 눈밖에는 났고,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즌1은 한동훈의 맹활약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인파로 확인됐고, 네. 시즌2는 이제 고독한 한동훈 어디로 가야 되는가. OK 목장의 대결투 시즌1은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서산시장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데, OK 목장의 결투 2는 그 고독한 한동훈 리스크를 혼자 떠안따로 시작되어서 이제 본인의 거취와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개인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승부수를 던졌다? 네. 지금 아마 지금 계속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 다 진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은 대통령보다는 자기들의 선거를 훨씬 더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비대위원장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현역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또 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봐? 뭐.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신뢰한다. 신뢰라기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더 필요에 의해서. 네.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슴 속에는 윤석열로부터 독립해서 자력갱상해서 그렇죠. 정치적 스타가 되었다 했다는 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원래 그쪽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그 동양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인데요. 네. 그 초한지라고 불리는 이제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 뭐 사마천 사기에도 나오는데요. 그 JP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토사구팽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고조 유방이 한신에게 물어요. 그 나는 병력을 얼마나 지휘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 한신이 그 주군께서는 한 10만 명 하면은 최대치일 겁니다. 네. 그럼 너는 얼만큼 하냐? 나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휘 능력은 내가 주군보다 낫다. 네, 네. 근데 너는 왜 내 부하가 됐느냐? 주군은 저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부릴 수 있고 저는 부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고조 유방을 칭찬한 것 같았는데 유방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괘씸한 거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한신을 이제 토사구팽이 시키는 이야기로 귀결되게 됐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그 어쨌든 간에 과감한 봉인책 그리고 본인의 뜻을 관철해내는 저 용기 그리고 성실함이 굉장히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도움이 되고 나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거되고 도움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게 제거되는 한동훈 리스크로 저는 귀결됐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이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선거 후에 과연 대통령에게 그런 힘이 남아 있을 것이냐? 그래도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눈밖에 난 사람은 다시 자, 저희가 지금 장기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초안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같은 한시입니다. 같은 한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신을 제거하는데 유방의 부인이 여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걸로 보고 예측해 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네. 자, 갈등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문제인데요.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의 순번을 당선권 내에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 대통령의 정당 선거 개입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네. 선거 개입이 맞죠. 선거 개입이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너무 다소 돌직구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처리할 수 있고 안 들킬 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신 건 아니지만 이거 또 누구든지 보면은 대통령실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이분의 문제점은 자꾸 그 어수룩한 수로서 들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 비례대표에 반영되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총선이든지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좀 미숙한 것 같아. 네, 그 미숙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의 좀 의중을 알아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실 이런 거 개입합니까 하고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촉발된 거 아닌가. 그건 저는 소위 세련된 용어로 하자면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무 감각의 미숙이 불러온 전 국민에게 본인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국민에게 결국 다 들킨 그런 미숙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반발 혹은 반기는 최근에서야 일어난 일일 거고요. 만일 대통령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나 반발을 했다면 지금 저는 거기까지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의 스타일상 저는 별로 흉내내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같아요. 이거 대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거를 누구한테 매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자기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챙겼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름 공정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훌륭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입장차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어지러운 것들을 가닥을 치고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민생 토론도 하고 각 지방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한동훈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본인의 현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대표 문제로 충돌한 것 같은데요. 일단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 보면은 이를테면은
김예지 의원은 비례로 한번 들어오신 분인데 왜 2번 주냐? 그렇다면 그 민주당 비례 정당에 있던 용해인 의원도 비례대표 2번 한 것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격 패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사실은 실제 이야기는 뭐 용산 혹은 대통령실에서 건넸던 비례 명단을 한동훈 위원장이 성격상 뭐 일거에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거절하는 그런 뭐 본인 생각에는 똑소리 난다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일어난 것 같은데 결국 뭐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의 사퇴 문제와 더불어서 이 비례대표 명단도 뭐 오늘 내일 중에 뭐 일정 부분 수정되어서 양측이 봉합의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자기가 봉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국 위험에 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20년 가까이 부하와 위에 이 상급자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막 흔들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지금 스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찌 됐건 현장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언을 하고 하면서 들어보고 하면 나름 선거의 전략상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걸 알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두 사건 일어난 것처럼 뭐 도주대사 뭐 사시미 수석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요구들을 들으면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대통령실이야 알게 뭡니까 그게 자기들이 요구를 빨리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너 보낸 거잖아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보낸 건데 너 무슨 소리야 이런 갈등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은연중에 하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드는 것 같아요. 자꾸 느낌이. 아니 그분이 위기에 처해서 좀 편들어줘야 돼요. 좀 위험해. 네. 자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 나오니까 명단 중에 진양애 씨,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신청을 했는데 순위에 못 들었거든요. 자, 이 두 분들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하나의 그 원동력,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래 참 그 사람은 가끔씩 그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어요. 있는 분들. 저는 늘 용기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계속 뭔가에 도전하다 보면 뭐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요번에 좀 제대로 된 데다 해야죠. 네, 아니 진양애 전 KBS 아나운서는 뭐 특별한 파란이 없으셨는데 이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말이 기네요. 근데 이 김행 그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께서 또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일대 그 논쟁을 벌리셔서 전 국민을 너무 그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좀처럼 볼 수 없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원래 크게 되고 저는 김행 같으신 분이 선출직에 대단히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의 의지가 저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크게 되실 분이에요. 이분을 또 김건희 여사가 알아보시고 우리 스님 또 매기시네. 김건희 여사께서 이런 분을 장관으로 해야 된다고 거듭 추천했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조금 부족한 그 품성의 문제가 이게 좀만 자제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너무 지나친 열정이 본인의 발목을 잡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에 나가셔서 국회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본인의 권력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라디오에서 끝났다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면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경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대통령만 경로하고 있을까? 국민은 지금 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로하는 분 한 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실제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사님 얼마나 경로하셨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이게 추천하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이러면서 분명히 이게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게 기사로 나와야 됩니다. 여사님 경로. 아니 역대로 이 폴스트레이디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라든가 국회의원 공천에 추천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기 더 고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초안지까지 올라가가지고 초대 초안지만 한번 가보시죠. 매우 많죠. 매우 많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다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남성보다 여성이 되게 용의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네. 잘 들키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꼭 그 중간에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들켜가지고 모두가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걸 저도 좀 제가 조언해주고 싶어요. 들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근데 저기 진양의 아나운서나 김행 여가부 장관이 워낙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 그렇죠. 들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했다는 걸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자꾸 들키는 게 좀 혹시 들키는 걸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실까요? 아니, 고의적으로 들키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 그 주위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미숙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정부는 역사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었나? 뭐 수식어는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요, 하던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 시절에도 이랬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증이다. 네.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멋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네. 권력을 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 뭐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뭐 줄줄줄 읊을 수 있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에 되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하늘이 낸 사람인데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는 아예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다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그것을 얻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값을 치러야 일을 얻는데 일을 얻은 것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수원 왕갈비 통닭이 생각나는데 이제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네. 이것은 정부인가 아니면은 특수부 이익 집단인가? 네. 아니면 입에 착착 붙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검장, 차장검사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행태로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그런 자리도 고위공직자인데 이런 행태로 하던 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출세하고 과연 그게 한국 사회의 이 검찰이라는 이 고위관료 집단이 정당하게 운영됐는가 질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번지르르한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멀쩡했고 또 저희가 뭐 선진국이 진입해왔다, 뭐 경제 10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나라였습니까? 실제로 뭐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고도 성장을 겪어서 그런지, 뭐 우리가 과거 청산을 못해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고 겉만 보고 보는,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유도 뭡니까? 검찰총장이니까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대로 잘 하겠지. 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제일 공정과 상식이 없는 대명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모든 우리의 아픔 혹은 부끄러움이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 씻어내는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참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최근 한 3개월째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총선 때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사에 대해서 언론이나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거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혹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일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극도로 4월 10일까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컴백하시는 시기는 좀 조율되겠지만 언제까지 그분이 거기 계실 분도 아니고 또 영부인이 활동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스님 이야기는 왜 빨리 역설적으로 들리죠? 빨리 이분이 활동을 재개해야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을 때 최근에 야구 선수 오타니가 한국에 왔어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타니를 안 만나고 있어요. 친일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고. 근데 이 여사님께서 굳건한 자리를 유지하고 계셨으면 분명히 용산에 불러서 같이 차담하시고 사진 찍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야구 팬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오타니도 못 만나시고 또 오타니랑 사진 찍어도 대통령이 사진 찍으면 별로 사진을 주목도 못 받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영부인께서 빨리 컴백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과 또 이야기거리를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총선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승패의 유무와 관계없이 여사님께서 저는 빨리 컴백하셔서 국민들에게 또 많은 화제를 제공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 스님께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고급지게 먹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 일에 등장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스님도 네. 조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보스턴 미술관에서 고려 사리 반환을 네. 결정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리 반환하는데 보스턴에 혹시나 직접 가지 않으실까라는 네. 이런 그런 기대 심리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진행자님 말씀이 이제 정정해야 될 게 결정적 기여는 아니고. 아닙니까? 네. 했다고 이제 언론이 그렇게 쓴 거 결정적 기여가 아니고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러 미국 가셨을 때 그 다음 일정이 하버드 강연인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맨날 듣던 얘기 재미없으니까 이 보스턴 미술관에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예정이 없이 제가 20년간 하고 있던 사리구에 대해서 이걸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례한 건데 박물관 되는 걸 달라고 하면 그렇죠. 무례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왜 그랬는지 하여간 그렇게 하셔서 이 사건이 이제 저도 다음에 뒤에 미국에 갔다 와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역할을 하신 거는 맞아요. 다시 이 사리 반환에 기여하신 건 맞는데 그때 그 일로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조만간 아마 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리구는 아니고 사리만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리구는 이제 제가 잘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마 4월 달 혹은 5월 달 중에 날짜가 서로 잡힐 것 같은데 원래 총선 전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또 김건희 여사가 밖에 나오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총선 이후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뒤쪽으로 미루어졌는데요. 뒤쪽으로 미루어지면은 김건희 여사도 한번 이 문제 어쨌든 간에 기여하신 바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지 마시고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다 거기다 악업을 탕감하시고 직접 같이 들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디올백 들지 마시고 다른 동대문에서 백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들고 보스턴 같이 가시게 되기를 저는 이제 진심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님하고 같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타이밍에 스님께 질문. 만일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때는 이제 완전 경랑성으로 빠질 거니까 이것도 그렇겠지만 그냥 어설프게 여당이 졌다. 네. 야당이 어설프게 이겼다 하면 그 다음 우리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보스턴 사리 받으러 가셔야죠.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여담입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갔을 때 두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네. 하나는 이 사리구를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보스턴 미술관의 회화 작품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하던 일이니까 제가 해결했는데
그 두 번째 국립현대미술관과 보스턴미술관 소장의 그 유럽 영화들을 교리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정부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 왜 이걸 추진 안 할까? 그래서 아마 그 김건희 여사 제가 만나게 되면 두 번째도 해결하셔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는 그날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그 2024년도 지금 한류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공식 초청 받으셨어요. 이미 초청 받으셨어요. 예, 이미 초청 받으셨어요. 1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미국 보스턴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한류 기획전도 이렇게 가서 축사하시고 블랙핑크도 데려가고 그래서 보스턴을 완전 쓰나미로 쓰나미라는 일본 말씀 안 되는데 보스턴 미술관 한류로 채우시고 후임도 같이 살이 들고 오면 좋을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설마 이제 사리 반환이나 이런데 어떤 뭐 딜이 있고 이렇진 않겠죠. 뭐 반도체 뭐 100톤 줄게라든가 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은 게 왜 아니냐면 김건희 여사께서 그 제안을 했을 때 보스턴 미술관과 저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미 20년 동안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뭐였냐면 보스턴 미술관은 사리를 돌려주기로 이미 2009년도에 입장을 정했는데 문화재청이 반대해서 못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사리국까지 주지 않으면 사리만 주는 건 받지 않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니까 문화재청이 알아서 자기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 딜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네. 우리 스님 입장에서는 네. 김건희 여사께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스님께서 그 사리구와 사리구 반환을 위해서 20년 동안 네. 이렇게 네. 애써 네. 주셨는데 네. 김건희 가가지고 한 방에 해결을 해버렸죠. 한번 해결했죠.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저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 문제를 또 이제 본인이 그래서 너무 숨어 계시는 거에 이제 컴백의 무대로 저는 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어떻게 좀 기회라고 연락해서 총선 전에 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내공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연습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로서 두 분을 조금 난처하게 해드리려고 네. 돌발 질문을 하나 네,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국면인데 국민의힘이 총선 이 위기 타개책으로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이른바 출당 네. 또는 탈당 요청.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저는 그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지난 그 경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실제로 평론가분들도 국민의힘 경선할 때 이제 뭐 그 안에서 내부에서 시끄럽고 난리 날 거다. 그 뭐 저항도 할 거다 했는데 저항 별로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저항하려다가 바로 그 다음 날 꼬리 내리고. 저는 그것도 실은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캐비넷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대의를 위해서 정치한다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나는 순간 아이고 소나기 피해가지.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 큰 잡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뭐 아시다시피 무슨 뭐 옥새 들고 나르샤 그분도 뭐 나누는 것처럼 하다 그 다음에 바로 꼬리 내리고. 또 누굽니까? 장제원 마찬가지. 막 버스 동원하고 설교 뭐 간증하러 가서 교회에서 설교 간증하면서 막 덤빌것처럼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꼬리 내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그런 요구까지는 총선 전에 있을까 과연. 왜냐면 괜히 내가 총대 맸다가 야 저놈 묻어 하면 그렇게 과연 나설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발악으로 이제 진짜 내가 배지가 날아갈게요 눈앞에 보이면 야 이거 우리끼리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 좀 두 가지의 어떤 그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가능성은 다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스님 어떻게 그 보셨어요? 탈당 문제를 보면은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된다. 네,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 물을 거슬러서 그렇지. 과감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딱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처럼 그런 권력의 의지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건의하지 않을 거고 김행 여가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라면 탈당시켰죠. 네, 그런데 그 눈빛과 행동 거지가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풍운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탈당 건의 혹은 탈당 그런 일은 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더라도 총선 후에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후에나. 예, 네. 하더라도 지금은 참.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안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발 권력욕을 갖고 시대를 좀 거슬러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운의 명을 거스르는 사람은 일단 공부를 한동훈 위원장처럼 잘하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나 보네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자, 지금 저희는 그 시대를 거스르는 두 분 종교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참 큰 가르침을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